네, 안녕하세요. 중국이 지난 6월 하순에 집단 농장의 부활을 가리키는 듯한 그러한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농촌 집체 경제 조직법이라는 건데 용어로 바꾸면 농촌 집단 경제 조직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이름만 들으면은 야, 이놈들이 또라이 같이 모택동식 집단 농장 체제 다시 부활시킬 거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오해를 해서 해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름과 달리 그런 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야, 그러면 그렇지. 야, 그래도 중국이 좀 합리적인 데가 있지 않겠어?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법의 배경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모래성 위에 저런 체제를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 아래 뿌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법률 이름과 달리 모택동식 그 집단 농장 부활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1984년 이후로도 계속 농지 집단 운영제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작권만 15에서 30년마다 재분배하는데 그 운영 주체의 이름이 농촌 집체 경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농촌 집체 경제 조직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농촌을 운영하는 농촌위원회에 관한 법입니다. 마을마다 그게 형성돼 있고 보통 한 1,000명 정도 규모입니다. 그 마을의 그 인구 규모가. 그러면은 이 마을에서 그걸 운영하니까 결국은 우리 마을의 경작지, 농지를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운영을 그 토지 이용권을, 그러면 당연히 누가 우리 마을 사람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이제 되는 거죠. 멤버십 문제가 있죠. 이 멤버십을 보다 보면 야, 뭐 이런 그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그 냉혹한 그런 관습 내지 그런 그 제도가 이게 어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선 첫째, 여성은 토지를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다른 마을로 가면 그 멤버십이 없어져요. 그러면 결혼해서 우리 마을로 들어온 여성은 멤버십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남의 마을에서 온 사람을 우리가 왜 멤버십을 줘? 심지어는 결혼해서 우리 마을로 들어온 여성과의 사이에 낳은 아이한테도 멤버십 주는 걸 굉장히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다 나눠서 헤쳐먹는 거예요. 마을 유지들이 시간이 갈수록. 그럼 이제 이게 농민공이 이제 요새 이제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귀촌을 하잖아요. 귀향을 하잖아요. 그럼 타향에 나가서 오래 살다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토지 이용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미 토지 이용권이 있는 데서 잘라줘야 될 거 아니야. 분쟁이 붙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들어올 때 도시에서 눈이 맞은 다른 도시 타향 출신 여성이랑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저 여성한테는 우리는 안 줘 이러고 삐댄다고. 그 다음에 여기 출신의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도시물을 먹어서 머리가 깼어. 근데 토지 이용권 안 줄라 그래?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게 농촌 귀촌이 어마무시한 폭약입니다. 지금 중국 농촌에서. 그래서 시진핑이가 서둘러서 지난 6월 말에 이 농촌 집체 경제 조직법을 제정한 겁니다. 지금 상태로는 안 된다 이거지. 폭약이다 이거지. 오늘 이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중국 농촌은 하나의 거대한 뭐 특정 지역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땡땡 지역 염전노예랑 같죠. 땡땡 지역 염전노예라는 게 결국 뭐예요? 타향 출신, 타지 출신은 사람으로 안 친다는 거거든. 자기들끼리 쉬쉬하면서 다 헤쳐먹는 거잖아. 우리 마을 사람 이렇게 끼고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지난 6월 28일에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점유권, 토지 이용권에서 제외된 사람의 예를 보면 타향으로 결혼해서 출가한 여성, 야, 너 다른 마을 갔잖아. 너 멤버 아니야. 제외. 그 다음에 타향으로 결혼해서 출가한 여성의 자녀, 너 다른 마을 가서 거기서 애 낳네. 그 애가 왜 우리 멤버야? 아니야. 타향 출신으로 주민이 된 여성, 넌 다른 마을 출신 아니야? 너 아니야. 타향 출신으로 주민이 된 여성의 자녀, 좀 봐야 되겠는데, 좀 왜 우리 피라는 보장이 있어? 그런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정부에 청원을 하고 소송을 붙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95% 패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못돼 먹은 그 봉건 시대로부터의 관습, 그 편협한 배타적 냉혹함을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야 농촌이 안정되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새 법안 12조에 보면 이게 이제 얼마나 편협하고 냉혹한 제도로 운영되었는지 이 새 법안 12조를 보면 야, 이걸 법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또라이 놈들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은 신생아의 멤버십을 인정해야 한다. 잠깐만, 애가 났어 그 마을에.
걔한테 멤버십 줘야 되냐? 안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만하면 안 줘버리고 자기들끼리 헤쳐먹는다는 거지. 농촌 집단 경제조직은 결혼, 입양, 이주 정책에 따라 주민이 된 사람의 멤버십을 인정해야 한다. 아니 무슨 땡땡 지역 염전노예도 아니고 결혼하고 들어왔어 그 마을로. 입양돼서 들어왔어. 이주 정책에 따라 들어왔어. 그것도 토지 이용권, 토지 점유권 안 준다는 소리지. 안 좋았다는 거지 상당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거가 이제 농촌위원회의 그 비읍장을 건드리기 싫어한다고 그 가서 농민들이랑 그 싸우기 싫으니까 공산당이. 그래서 이제 이게 여기에 이 법안에 공권력, 검사, 당이 개입해서 법을 강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평들을 보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같은 데 평을 보면 이게 워낙 뿌리 깊은 거라 이게 강제되겠냐. 그 시골 마을, 그 먼지 나는 시골 마을까지 가서 구두 신는 사람이 가서 그거 주재하려고 그러고 그거 조정하려고 하고 그 뼈골 빠지는 노력을 기울이겠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참 살벌한 거죠. 예, 참 살벌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걸 왜 서둘러서 그러면 6월 28일에 제정했어? 중국의 농촌 거주 인구가 2023년 말 기준으로 4억 8천만입니다. 그리고 농촌 집체 경제 조직의 평균 규모는 약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농촌 집체 조직이 몇 개인지 되게 이제 한 계산이 나오죠. 한 48만 개, 50만 개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국 농민공이 3억 명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3분의 1이 1억 명이 만에 귀향을 해봤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 농촌 인구 대비 플러스 20%가 하루아침에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의 토지 이용 방식 체제가 확 바뀌게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도시물을 먹고 왔어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강해. 남자고 여자고. 이게 흔들거리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예, 네, 참 그렇죠. 예, 이거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해서 이거 중진국 함정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뭔가 좀 이제 잘못된 거다. 이건 제도의 함정이고 체제의 함정이다. 중진국 함정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이거 중국에는 이 말 못 적용합니다. 이게 미들 인컴 트랩이라고 영어로는 하는데 이게 결국 무슨 소리냐면 개인 국민소득 1만 달러 부근에서 아래에서는 개도국에서 싼 저임금으로 치받고 올라오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위로는 고부가 가치 생산을 하는 뭐 한국, 일본, 뭐 유럽 이런 데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서 꼼지락달싹 못하고 그 중간에 갇혀버린다. 박스권 안에. 그게 중진국 함정의 핵심 주장이에요. 이거는 세계은행 2007년 보고서에서 동아시아의 르네상스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 보고서를 집필한 인더미트 길이라는 경제학자와 호미 카라스라는 경제학자가 내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중국을 여기에 적용한다는 건 아니 중진국 함정에 지금 농촌이 이렇게 제도가 문란해서 개판이 되어 있다는 게 여기 들어있냐고. 안 들어있잖아. 근데 중국은 이렇게 아래로 가면 제도가 개판이에요. 후코우 같은 거 호적. 그러니까 농촌의 사람은 도시에 이주 노동을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호적은 농촌에 속해 있으니까. 거기서 도시에서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걔가 공립학교를 못 가잖아. 그래서 이상한 삼류 사립 학원을 다녀야 되잖아요. 아무 그 사회보장이나 사회복지가 제공이 안 되거든요. 도시에서는. 타 지역 사람을 우리가 왜 케어해?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제도가 근본적으로 망가져 있는데 무슨 놈의 중진국 함정 얘기하냐. 중국은 지금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제도 함정, institution trap 혹은 체제 함정, regime trap이에요. 이건 제가 정리한 용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독재 혹은 전체주의 국가는 지배 집단의 권력 유지 강화를 최우선으로 삼기 때문에 리더십의 혁신적 자격파괴적 변화를 전제로 한 사회경제 발전이 일어나지 않는다. 불가능하다. 제도 체제가 전면적으로 정체 왜곡되어 발전이 중지된다. 이걸 이제 그 유명한 경제사상가 슌페터는 이걸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이라고 불렀죠. 저는 이걸 자기 파괴적 혁신, 자기 파괴적 변화, self-destructive innovation 혹은 reform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이 글을 쓰는 순간에 슌페터 생각이 안 났어. 그거 알았으면 슌페터 얘기 그냥 썼는데 다 쓰고 나서 차 타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비슷한 얘기를 슌페터가 했었지. 창조적 파괴라고 불렀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슌페터의 창조적 파괴입니다.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
저 디스트럭션인데 슈페터는 주로 이런 제도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기술이나 뭐 시장의 변화, 뭐 경제의 변화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저는 제도를 뜻하는 거예요. 제도 자체가 자기 파괴적으로 혁신돼 나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사회 경제 발전이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 그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도 함정, 체제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 용어 그러니까 제도 함정, 체제 함정이라는 용어는 백모의 용어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어떤 사람도 이런 용어 안 쓸 건데 그럼 백모니가 무슨 창의적이어서 그 용어 내놨냐 아닙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티모시 스나이더나 스티븐 커킹 같은 수많은 전체주의 연구자들이 이미 이 얘기를 해요. 중국을 진단을 할 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 부탁 말씀 먼저 올리고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자기 파괴적 혁신이 필요한데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데 이거 못하니까 이제 파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중국 공산당이 이제 2020년 8월에 이제 3홍선 정책이라는 걸 내놓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들한테 대출하지 마. 이게 3홍선 정책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 이게 레드라인을 3개를 걸었다고요. 뭐 주로 뭐 예를 들면 자산 대비 현금 보유율, 뭐 단기 부채 대비 현금 보유율, 뭐 이런 문제들이에요. 순자산 보유, 순자산 대비 무슨 부채 비율 뭐 이런 것들이에요. 중국이 이제 그렇게 내놓은 건 이미 2019년, 18년, 17년 이렇게 되면 이건 뭐 유령 도시가 막 그냥 전국 천지사방에 막 줄줄이 만들어지니까 야 이러다 골로 간다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 터지고 국민들이 쫙 줄 세우니까 말 잘 듣거든. 그냥 문짝 딱딱딱딱 때려박고 그래도 꼼짝도 못하고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버린 거야. 그 2020년 8월에. 그리고 나서는 2023년부터 시진핑 3기가 들면서 떠드는 구호가 신품질 생산력 정책인데 한자로 그냥 읽으면 신질 생산력, 예, 신질 생산력. 그래서 영어로는 New Productive Forces라고 품질이란 퀄리티를 뺍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제조업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첨단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전기차 뭐 이런 첨단 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미국과 서방에 대한 기술 자립을 얘기하는 거고요. 혁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돈을 주로 수출이 일어나는 곳, 제조업, 그것도 일부 제조업에 몰아줘요. 그쪽은 돈이 많이 가요.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요, 그쪽으로는. 거기만 반짝반짝하고 내수 및 경제 전반은 빛을 확 발해버린 거예요. 지금 중국 상태 뭐 그렇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극화가 극심해지죠. 게다가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같은 중점 분야도 위기를 맞고 있죠. 지금 꼬라박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조업 중심이 되니까 중국의 내수는 안 살고 당연히 해외 시장에 대한 수출 밀어내기가 되니까 반발을 일으키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으면 중국의 그 직물 저가 공세에 시달리다가 중국산 직물에 대해서 200% 관세 때려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그 방직공들이나 이런 방직 산업에 대해서 섬유 산업에 대한 직격타가 되니까 이 표가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표인데 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게 제조업 생산, 소비자 지출, 부동산 투자의 연간 추세를 보여주는데 제조업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는데 이 소비자 지출과 부동산 투자는 계속 이제 하향세죠.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 수출 중심, 정부가 집중 육성하기로 한 분야 중심 이런 쪽으로 재원을 몰아주고 있는 지금 그 상태입니다. 이거 가지고 되겠냐 이거지. 이거는 이제 그 경제학자들이 이래요. The reckoning has arrived. 근데 reckoning이라 그러면 이게 성경 얘기죠. 심판의 날을 뜻하거든요. 심판의 날이 왔다. 혹은 오고 있다. 그런 거죠. 이 IMF가 지방정부 부채를 약 15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공식 부채 6조 달러, 은닉 부채 LGFB,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 그러니까 지방정부 금융조달 수단이라고 불리는 지방정부나 그 인근 사람들이 유력자들이 만들어낸 회사, 그걸 LGFB라 그러는데 그 회사를 통해서 회사 부채로 끌어들인 게 9조 달러.
여기 보면 되게 이제 24년을 만약에 보면 그 자주색이 보라색 자주색 쪽이 한 9조 달러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은닉부채 LGFB 부채고 짙은 회색 주색이 한 6조 달러 정도 되죠. 예, 그래서 합치면 15조 달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좋게 봐준 걸 수 있어요. IMF는 국제기구 수치가 통상 중국에 좀 유리하게 봐줍니다. 국제기구에 공신력이 있으니까 중국 정부랑 말 섞어서 싸우기 싫은 거지. 예를 들어서 광서성 장족자치구의 류저우시를 한번 보면요. 은닉부채가 공식부채의 3배가 넘습니다. 총부채 400억 달러가 넘는데 그중 300억 달러 이상이 은닉부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3배를 계산을 해보면 아까 공식은 알 수 있으니까 공식이 6조 달러인데 중국 전체로 봤을 때 그 3배면 18조 달러에서 24조 달러 되는 거고 류저우가 좀 너무 거긴 지독한데 뭐 한 2배 반만 보지 뭐 이러면 이제 한 6조 달러에 2배 반이면 15조 달러잖아요. 그럼 6조 달러랑 합치면 21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한 20조 달러 이짝저짝 보면 될 거예요. 그게 통상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데서 이제 마음 편하게 평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게 이제 거의 3경에 해당하잖아요. 3경. 그러니까 2경 8천조 뭐. 지방정부만. 근데 이게 지방정부 부채가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세수가 빵꾸가 나 있으니까 더 문제죠. 근데 중국은 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행정 서비스는 지방정부에서 해요. 그게 뭐 교육에 관한 거다. 초중고 그런 교육 혹은 의료 혹은 연금 뭐 치안, 행정 이런 게 다 지방정부 소관인데 거기가 지금 거덜이 나 있으니까 행정이 굉장히 품질이 떨어지고 마비되죠. 이제 그 현상이 오고 있죠. 류저우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류저우는 죽기 좋은 곳입니다. 예, 중국 전체에서 관을 제일 잘 만듭니다. 이게 뭐야? 예, 관을 이렇게 만듭니다. 중국은 이런 관들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렇게 좀 배 같은 형상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저도 류저우 조사하다가 알게 됐어요. 류저우는 죽기 좋은 곳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숲과 그 나무가 좋으니까 저런 통나무를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그냥 자연 파괴죠. 예. 우리 같으면 금강송 보호지역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당이나 이런 데 이제 고위 간부 짜고서 그냥 벌채에다가 저렇게 이렇게 멋있는 관을 만들어서 돌아가신 분을 호사시키는 그래서 중국 속담에 죽으려면 류저우 가라 뭐 이런 말까지 있대요. 네, 관을 좋아하는 좋아하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 관에다가 이제 류저우가 이제 그 특산품을 추가했죠. 예, 유령 관광지, 유령 휴양지입니다. 이거 지금 유령입니다. 실제 관광지 모습이에요. 저기 뭐 그냥 그린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여기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예. 예, 여기도 사람이 하나 없고 이게 포레스트 시티인가 숲의 도시인가 그런데 사람 없죠. 예. 그 뭐 좀 황당하죠. 예, 좀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데 돈을 막 이제 쓴 거죠. 그 왜 이런데 돈을 쓰냐? 돈이 돌면은 뜯어먹는 게 생기잖아요. 당 유력자들이 LGFB를 마구 세우죠. 어떨 땐 이름도 비슷합니다. 아까 류저우 같으면은 어떤 회사는 도시투자건설개발공사고 또 다른 회사는 도시건설투자개발공사예요. 굉장히 이름이 사실 같잖아요. 하나는 투자건설, 하나는 건설투자. 이건 뭐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Urban Construction Investment Development 이거고요. 다른 건 Urban Development Investment Construction Development고요. 뭐 이렇게 해서 우후죽순처럼 세워서 이제 돈을 굴리니까 찍어 먹을 수가 있는 거지. 그럼 LGFB가 어떤 거야? 한국의 토지공사 비슷한 겁니다. 예. 그런데 류저우의 LGFB들은 전부 자산 대비 현금 보유율이 5% 미만이고요. 정부나 은행기관에서 이제 대출을 할 때 전부 상호 보증을 썼어요. 그래서 줄줄이 엮여 있어. 굴비 엮듯이. LGFB는 사채 발행과 은행 융자로 자금을 조달을 합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2단계는 이제 한국토지공사와 같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 택지 부지 조성, 상하수 전기, 가스, 유료도로, 유료 교량 등 인프라 건설을 주도를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시행사들한테 이제 분할 판매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5만 평, 3만 평 이렇게 분할 판매하거나 혹은 유료도로, 유료 교량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죠. 그래서 그 수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빌렸던 사채와 융자를 상환을 하죠. 근데 만약에 상환 못하면 어떻게 되나 이거지.
은행이 박살나는 거죠. 금융권이. 그다음에 이 사이클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LGFB에서 토지를 LGFB가 지방 정부로부터 토지를 사들이는 거거든요. 지방 정부가 LGFB에 토지를 못 팔잖아. 지방 정부 지방 정부 수입의 30-40%예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살림이 빵꾸나죠. 살림 앞으로 이렇게 그 폰지 사기 같이 부풀어 올라서 빈집이 6천만 채가 되고 7천만 채가 되건 상관없어. 아무튼 지금 돌아갈 때 얼른 끼어들어서 한 벌 타고 찍어 먹어야 돼. 이렇게 다 덤빈 거야. 뒤에 놓치면 바보다 그러고. 그러다가 2020년 그게 이제 말하자면 분양이 미분양이 일어나고 이렇게 버벅버벅 되기 시작한 게 이미 2018년 19년에 버벅버벅 되는 게 증상이 많이 나오니까 2020년에 정부가 이제 공산당 정부가 미리 튼 거죠. 미리 풍선을 빵 터뜨린 거지. 그게 2020년 8월에 3홍선 정책이에요. 근데 풍선 터뜨린 것만 알지 실은 너무 깊이 골랐거든. 이 깊게 골문 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중국만 모르는 게 아니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몰라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너희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경제학자는 노벨상을 100개를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너무 뿌리가 깊어서 이게 너무 규모가 크고. 그럼 어떻게 될 거냐?